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 좋은 목요일이네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회전하는 디아토믹 몰레큘 또는 이 로테이터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어서 스테이트 펑션 구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확률 적분의 형태까지 한번 정의해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로테이터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과 확률 적분을 이용해서 로테이터의 여러 가지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나마 제일 쉽고 또 중요한 물리량이죠. 이 로테이터의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어떤 로테이터가 이런 스테이트에 있다고 합시다. 퀀텀 넘버 L과 M으로 정의되는 어떤 양자역학적인 상태에 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런 스테이트에 있는 로테이터가 갖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이거 에너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양자역학에서 물리량은 곧 뭐야? 오퍼레이터니까 이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이렇게 에너지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취해줬을 때 이 식이 이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와 스테이트 펑션 y에 대한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을 하면 이때 이 아이젠밸류 E가 바로 에너지가 된다. 자, 그래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아이젠밸류를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앞에서 이 스테이트 펑션 구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를 미리 찾아놨어요. 물론 뭐 해밀토니안도 알고 스테이트 펑션도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봐도 좋아. 대입했을 때 실제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지. 자, 이런 로테이터의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 자, 이때 L은 퀀텀 넘버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퀀텀 넘버였어? 세타 이퀘이션 푸는 과정에서 나온 퀀텀 넘버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퀀텀 넘버 L에 대해서 퀀타이즈 되어 있다. 에너지가 어떻다? 불연속적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궁금해 해야 돼. 자, 이 에너지가 왜 퀀텀 넘버 M에 대해서는 인디펜던트예요. 왜 L만의 수열이야? 아, 이상하잖아. 파이 이퀘이션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 M은 파이 이퀘이션 푸는 과정에서 나왔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L은 세타 이퀘이션에서 나온 퀀텀 넘버니까 아무래도 우리 로테이터에 세타 방향 모션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잘은 모르지만. 자, 그 다음 퀀텀 넘버 M은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 이퀘이션에서 나온 거니까 아마도 이 로테이터의 파이 방향 모션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 물론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몰라요. 자, 요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위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세타 방향으로 똑같이 각속력 오메가로 회전하는 질량이 뮤인 물체가 있어요.
원래 양쪽에 질량이 달려있는 건데 그거 두 개를 reduced mass를 이용해서 하나로 표현을 했나봐.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이 파이가 달라진다고 해서 에너지가 달라질까? 물론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 회전 방향은 달라지겠지만, 그치? 에너지는 똑같겠죠. 왜? 결국 에너지는 뭐가 중요한 거야? 뭐 속도, 각속도 이런 운동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 회전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서 에너지가 달라진다? 이거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 L과 M 이거 둘 다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다. 최소한 에너지 측면에서는. 실제로 봤을 때도 뭔가 회전하는 물체의 이 파이 각도를 바꾼다고 해서 운동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경우에는 L만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세타에 따라서는 왜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뒤집어서 생각해서 파이를 고정하고 세타만 바꾼다고 생각해봐. 뭔가 운동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까? 또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쵸? 세타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이유는 뭐냐? 이렇게 따질 수 있거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여러분 왜 앞에서 파티클 이너 박스 공부할 때 길이 A짜리 상자 안에 뭐 가운데 존재할 확률이 아무 이유 없이 제일 높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잖아? 그쵸? 왜 높은 거야? 왜 상자 안에 있는 파티클이 상자 가장자리에 존재할 확률보다 상자 가운데 존재할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모르죠? 이유 설명할 수 없죠? 우리 우주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 라고 했었잖아.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세타가 중요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우주에서는 이 세타가 중요한 거야. 뭐보다? 파이보다. 그래서 에너지를 결정할 때 뭐만 영향을 끼치는 거야? 퀀텀 넘버 L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스테이트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디제너러시를 한번 따져볼 수 있겠죠. 자, L에 대해서 요 디제너러시가 정의가 될 테니까 GL이라고 합시다. 자, 에너지는 앞에서 이렇게 퀀텀 넘버 L에 대한 수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M과 L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했어요. 이거는 스테이트 펑션 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수학적인 결과였지. M이 L보다 항상 작다. 자, 그럼 한번 따져 봅시다. 먼저 L이 0일 때, 자, 에너지는 얼마예요? L이 0이니까 빵이지, 그치? 자, L이 0이니까 M도 뭐일 수밖에 없어요? 0일 수밖에 없지? 자, 그래서 L이 0일 때는 이 스테이트가 몇 개가 존재해요? 제로 에너지에 대해서 스테이트
한 개 존재하죠? 자, L이 0일 때 디제너러시 얼마야? 1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L이 1일 때, 자, 1 대입하면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이 1이니까 M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고, 그치?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다. M의 크기가 1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럼 결국 L이 1인 경우에 요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트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일단 L이 1일 때, M이 마이너스 1일 때, L이 1일 때, M이 0일 때, L이 1일 때, M이 1일 때 해서 스테이트가 총 3개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L이 1일 때 디제너러시 몇 개야? 에너지 하나에 스테이트가 몇 개 딸려 있어요? 3개 딸려 있다. 3이다. 자, L이 2일 때도 한번 해볼까? 자, L이 2일 때 에너지는 뭐 이렇게 되고요. 그냥 대입하면 되지, 그치? 자, 이때 M의 크기가 L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도 되고요.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돼요. 자, 그러면 스테이트는 또 쭉 써봐. 자, L이 2고 M이 마이너스 2인 스테이트, L이 2고 M이 마이너스 1인 스테이트, 마찬가지로 L이 2고 M이 0인 스테이트, L이 2고 M이 1인 스테이트, L이 2고 M이 2인 스테이트. 총 몇 개다? 5개다. 에너지 한 개에 스테이트가 5개 딸려 있다는 거야. 자, 3개쯤 해봤으면 이제 규칙 찾을 수 있죠? 자, L이 K일 때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요. 이때 M은 어떤 값들을 가질 수 있어요? 뭐 당연히 마이너스 K부터 마이너스 K 플러스 1 땡땡땡 해서 0 땡땡땡 지나서 K 마이너스 1 마지막 K까지. 그치? 자, 그럼 이때 어떤 스테이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자, L은 K고요. 자, 이때 M이 마이너스 K일 때, L은 K, M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일 때 땡땡땡 해서 L이 K, M이 0일 때 지나가지고 L이 K, M이 K 빼기 1일 때 마지막으로 L이 K, M이 K일 때까지. 자, 이거 다 세면 몇 개 나와? L이 K일 때 디제너러시 에너지 한 개에 스테이트가 몇 개 딸려 있어요? 총 2K 플러스 1개 딸려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로테이터의 디제너러시는 얼마다? 2K 플러스 1이다. 뭐 또는 L에 대해서 다시 쓰면 2L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L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커질수록 디제너러시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자, 그래서 에너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요 다음에는 그러면 이 로테이터의 에너지 레벨들, 이 스테이트들 사이 간격과 요거를 에너지 갭이라고 하지. 이 에너지 스테이트들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트랜지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닉 오실레이터 할 때 했던 바로 그거야. 자, 일단 이런 로테이터의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일단 에너지 갭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L 스테이트와 L 플러스 한 번째 스테이트 사이의 에너지 갭이 얼마냐?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냥 빼면 돼. L 플러스 첫 번째 스테이트의 에너지와 L번째 에너지 사이에 차이를 구하면 된다. 계산도 뭐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자, L 대신 L 플러스 1 대입하고요. 자, 빼기 L에다가 그냥 L 대입한 거. 자, 요거 계산하면 된다.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돼요. i분의 h바제곱 곱하기 L 플러스 1이다. 자,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이 에너지 레벨이 이 L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에너지 갭도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풀어서 쓰면 제로 스테이트와 첫 번째 스테이트 사이 에너지 갭보다 첫 번째 스테이트와 두 번째 스테이트 사이 에너지 갭이 더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스테이트와 두 번째 스테이트 사이 에너지 갭보다 두 번째 스테이트와 세 번째 스테이트 사이 에너지 갭이 더 크다. 자, 요런 특징을 갖는다. 자, 정리되죠? 자, 그리고 뭐 어떤 스테이트에 뭐 예를 들어서 제로 스테이트에 이렇게 전자 한 개가 있을 때 이 전자에 우리가 요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어떤 워크를 공급을 하면 이 전자의 에너지 스테이트를 한 칸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거 워크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두 칸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이게 뭐였어? 셀렉션 룰이었습니다. 한 번에 한 칸만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전자의 스테이트가 달라지는 과정을 뭐라고 했죠? 트랜지션. 자, 그런데 이런 스테이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전자에 뭘 해줘야 돼? 워크를 해줘야 돼.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흡수해서 전자의 스테이트가 뭐 또는 전자의 에너지 레벨이 상승하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익사이테이션이라고 한다. 자, 이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 뭐 있다고 했어요? 빛이랑 열이 있다고 했는데 빛이 더 편하기 때문에 많이 쓰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제로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를 첫 번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시킬 때 뭐 또는 익사이테이션 시킬 때 필요한 빛의 진동수 뭐 또는 파장이 어떻게 되냐, 요거 한번 구해봐라. 우리가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빛의 진동수나 파장을 구해라 라는 말은 결국에 뭐 하라는 거야? 이런 익사이테이션을 발생시키기 위한 빛의 에너지를 계산해 봐라 라는 거죠. 그쵸? 빛의 에너지는 플랑크 컨스탄트 곱하기 프리퀀시니까 뭐 아니면 반대로 뒤집어서 광속에다 파장의 역수를 곱해줘도 되겠죠? 뭐 진동수나 파장이나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제로 스테이트와 첫 번째 스테이트 사이에 에너지 차이를 알아야겠지, 그치? 그래야 필요한 빛의 에너지, 뭐 또는 필요한 빛의 진동수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위에서 이미 구해놨어요. L 플러스 1이라고 했어. 얘에다 0 대입하면 돼. 자, 그래서 그냥 I분의 H바 제곱이 된다. 자, 근데 I가 reduced mass 곱하기 둘 사이 거리의 제곱, R 제곱이라고 했었죠? 자, 문제에서 지금 회전하는 디아토믹 몰레큘, 이 로테이터의 reduced mass와 원자 간 거리, 다시 말하면 결합 길이죠, 그쵸? 자, 결합 길이를 알려줬습니다. 그대로 대입해서, 자, H바가 1.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제곱이라고 했고요. 자, 리듀스드 매스가 10의 마이너스 25승 킬로그램. 그 다음에 결합 길이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자, 이거의 제곱이다. 자, 이거 대충 계산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정도 나옵니다. 제로 스테이트와 첫 번째 스테이트의 에너지 차이가 요 정도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제로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보다 10의 마이너스 23승 정도 더 크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제로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를 첫 번째 스테이트로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이 에너지 갭만큼의 에너지는 내가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워크를 가해주는데 얼마만큼의 워크가 필요하다? 내 워크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쓰는 이 빛의 에너지가 최소한 얼마 정도는 돼야 된다? 요 에너지 갭 정도는 돼야 된다. 자, 이 포톤의 에너지가 플랑크 컨스탄트 곱하기 프리퀀시인데 요게 이거랑 같으면 된다. 자, 그래서 진동수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냥 계산만 하면 돼. 자, 에너지 갭이 10의 마이너스 23승 줄이라고 했고요. 플랑크 컨스탄트가 6.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단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줄 없어지고 세크의 역수만 남죠, 그쵸? 퍼 세크만 남으니까 진동수의 단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대충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10의 10승 퍼 세크, 뭐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헤르츠, 그치?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 단위가 너무 커서 보통은 어떻게 쓰냐 하면 20GHz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거를 파장으로 표현하면 대충 한 1cm 정도 되거든요. 요런 1cm 정도의 파장을 갖는 빛을 우리가 이 디아토믹 몰레큘에 쪼여주면 이 디아토믹 몰레큘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에너지 스테이트가 바뀐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더 격렬하게 회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그치? 자, 근데 요 1cm 정도의 파장 영역대를 뭐라고 하냐 하면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치?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잖아. 보통 그냥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거든요. 자, 이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맞습니다.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위에는 산소가 있고 아래에 수소가 두 개 있으니까 이 수소 두 개 대충 평균 치면 이 물 분자를 이런 막대기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저 위쪽이 산소 원자고요. 아래쪽이 수소 원자 두 개 대충 평균 낸 거야.
그럴듯하지. 자, 여기다가 내가 이런 뭐 1cm 정도의 파장을 갖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여주면 이 물 분자 막대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전하기 시작하겠지, 그치? 에너지를 얻을 테니까. 자, 물 분자가 회전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분자들과 어떻게 되겠어? 마찰을 하겠죠, 그쵸? 아니, 다 고체라서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뺑글뺑글 도니까 뭔가 마찰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마찰이 있으면 뭐가 발생해요? 뭐 두 개 문지르면 어떻게 돼? 열 발생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음식이 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자레인지 쓰면 특히 또 음식을 오래 돌리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음식이 마르죠, 그쵸?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웨이브가 뭐를 회전시키기 때문이다? 이 물 분자를 이렇게 회전시키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받은 물 분자가 뭐 증발을 한다든지 뭐 바깥으로 튀어나가든지 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전자레인지 오래 돌리면 이렇게 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건조한 식품은 잘 데워지지도 않고요. 회전시킬 물 분자가 없으니까. 신기하지? 자, 그러면 다른 트랜지션에 필요한 이 마이크로웨이브의 프리퀀시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앞에서 일반적인 요 에너지 갭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자, 요런 트랜지션을 일으키기 위한 포톤의 에너지 뭐 또는 프리퀀시를 한번 구해봐라. 자, 먼저 뭐 앞에서 했던 거지만 제로 스테이트와 첫 번째 스테이트 사이 에너지 갭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H바를 풀어서 이 플랑크 컨스탄트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계산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 트랜지션을 일으키기 위한 빛의 프리퀀시 계산해 보면 자, 요 에너지 갭을 플랑크 컨스탄트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4파이 제곱 I 분의 H에서 자, 우리가 요거를 그냥 A라고 쓰기로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자, 이제 안 해본 거 해볼게요. 첫 번째 스테이트와 두 번째 스테이트 사이 에너지 갭은 어떻게 돼요? 위 식에다가 L에 1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자,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 또는 4파이 제곱 I분의 H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테이트와 두 번째 스테이트 사이에서 트랜지션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빛의 프리퀀시는 어떻게 되냐? 자, 마찬가지로 요 에너지 갭을 플랑크 컨스탄트로 그냥 나눠주면 된다. 2가 빠졌네. 자, 그래서 4파이 제곱 I분의 2H가 되는데 자, 위에서 4파이 제곱 I분의 H를 A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요거는 2A가 되겠네요. 자, 2, 3도 한번 해볼까? 두 번째 스테이트와 세 번째 스테이트 사이 에너지 차이는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풀었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런 트랜지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빛의 프리퀀시는 그냥 이 에너지 갭을 플랑크 컨스탄트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3H 나누기 4파이 제곱 I 해서 3A가 된다. 더 해야 돼? 할 필요 없죠?
자, 세 번째 스테이트와 네 번째 스테이트 요 에너지 캡 요거 구한 다음에 필요한 프리퀀시 계산했다고 치세요. 얼마 나올까? 4A 나오지 않을까? 네 번째 스테이트와 다섯 번째 스테이트 사이 요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때 필요한 빛의 프리퀀시 계산했다고 쳐보세요. 이거 얼마 나올까? 5A 나오지 않을까? 자, 결국 이런 로테이터가 어떤 진동수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지, 어떤 진동수의 빛을 이런 흡수해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요거를 스펙트로스코피 해보면 다시 말하면 빛의 진동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쭉 조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프리퀀시의 빛을 흡수하는지 스캔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흡수를 했을 때 까맣게 된다고 하면 일단 프리퀀시가 A일 때 흡수할 거고요. 자, 이게 제로 스테이트에서 첫 번째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해당하는 거. 자, 그 다음은 프리퀀시가 2A가 됐을 때 또 한번 흡수를 할 거야. 요게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 두 번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프리퀀시가 3A가 됐을 때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요게 두 번째 스테이트에서 세 번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 되는 거.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요 흡수 픽들 사이 간격이 어때요? 다 A로 일정하죠?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의 간격이 A라는 거야. 이 프리퀀시에 대한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이 된다. 자, 그래서 어떤 미지의 몰레큘에다가 이렇게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빛을 쭉 쪼줬더니 이렇게 일정한 간격의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이 된다? 그러면 그 미지의 몰레큘이 뭐라는 거야? 디아토믹 몰레큘이라는 거야. 그 친구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이 빛을 받아서 그 회전 에너지 상태가 바뀌게 된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디아토믹 몰레큘이 어떻게 회전하는지 뭐 요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이 측정을 해가지고 이 A 값을 알아냈어. 알아낼 수 있잖아, 그치? 요 사이 간격 재면 되는 거니까. 저 A가 4파이 제곱 I분의 H였죠, 그쵸? 자, 이 A를 알아내면 우리가 이 디아토믹 몰레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I가 4파이 제곱 A분의 H가 되는데 여러분 I가 뭐죠? 뮤 곱하기 I 제곱이죠, 그쵸? 자, 지금 H 플랑크 컨스탄트 상수고요. 4파이 제곱 이거 당연히 상수고,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는데 지금 이 A를 측정한 거거든. 우리가 값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야? 뮤 곱하기 I 제곱의 값을 알 수 있다. 이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의 값을 알 수 있다 라는 건데, 여러분 이 뮤 리드스 매스는 뭐가 결정해요? 로테이터 양쪽에 달려있는 물체의 질량이 결정하는 거죠, 그쵸? 다시 말하면 디아토믹 몰레큘에서는 이게 어떤 원자가 매달려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각 원자의 질량이 다 다르니까. 그치? 그 다음 R은 뭐예요?
로테이터에서 양쪽에 매달려 있는 물체 사이에 거리죠. 그 막대기의 길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원자 사이 이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여러분이 원자 간 간격, 디아토미 몰레큘에서 두 원자 사이의 거리, 이거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결합 길이잖아. 자, 그래서 이런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디아토미 몰레큘이 어떤 진동수의 빛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측정을 하면 거기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야. 이 디아토미 몰레큘에 어떤 원자가 들어가 있는지, 어떤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두 원자 사이의 결합 길이, 이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하면 이 몰레큘이 실제로 어떤 몰레큘인지 알아낼 수도 있겠지, 그치? 자, 이렇게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어떤 디아토미 몰레큘의 성질을 또 특성을 분석하는데 이런 양자역학적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회전하는 디아토미 몰레큘의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멘텀 얘기 좀 해볼게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회전하는 물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멘텀보다는 앵귤러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자, 앵귤러 모멘텀이 뭐 결국에는 이 회전하는 대상이 얼마나 힘차게 회전하는가, 자, 이런 걸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했는데, 자,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어떤 물리량이 궁금해요. 뭐 앵귤러 모멘텀이 궁금해. 그럼 뭐가 필요해? 항상 오퍼레이터가 필요하지. 이런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오퍼레이터가 뭐냐? 자, 근데 다행히 우리 앞에서 앵귤러 모멘텀 제곱 오퍼레이터를 구해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토탈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인데 로테이터 모델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로테이터 모델에서는 토탈 에너지나 키네틱 에너지나 같았었고요. 자, 여기에서 L 제곱이 결국에는 EI K 키네틱 에너지가 되니까, 자, 오퍼레이터 사이에도 똑같은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죠. 자,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제곱은 2 곱하기 I 곱하기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다. 뭐 또는 지금 키네틱 에너지랑 해밀토니안 토탈 에너지가 같다고 했으니까 키네틱 에너지 오퍼레이터나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나 같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도한 결과가 이제 위에 있는 이 오퍼레이터 식이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앵귤러 모멘텀의 제곱은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량일까요? 자, 측정 가능하면 뭘 만족하면 되는 거야? 스테이트 펑션에 대한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앞에 어떤 상수가 나오고 다시 스테이트 펑션이 나오면 돼요. 자, 실제로 이거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여러분 처음부터 다 계산해야 돼요. 저 위에 있는 저 끔찍한 식 가지고 스테이트 펑션도 이 간단한 게 아닌데 뭐 미분하면서 막 계산해 봐야 돼? 상수 나오는지? 여러분 이런 식 비슷한 거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양변을 이 i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잖아? 이거 뭐예요? 위에 있잖아.
L 제곱 오퍼레이터에다가 2i 나누면 뭐 되는 거야?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되는 거잖아, 그치? 아니 선생님 이 i를 그렇게 마음대로 막 나눠도 돼요? 당연히 되지. 왜? 상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요. 여러분 그럼 이건 뭐예요? 스테이트 펑션에 해밀토니안이 취해져 있네? 그럼 이거 무조건 뭐 나와? 생각할 것도 없지. 아이젠밸류로 에너지 나오잖아.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이 앞에 있는 요 텀이 뭐랑 같은 거야? 에너지랑 같다. 자, 결국 그러면 이 네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i 곱하기 에너지다. 뭐 또는 2 곱하기 i 곱하기 에너지가 2i분의 h바 제곱 l 곱하기 l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h바 제곱 l 곱하기 l 플러스 1이다. 아이젠밸류 이퀘이션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어때요? 이 네모 실제로 상수죠? 자, 결국 앵귤러 모멘텀의 제곱은 양자역학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측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니까. 그리고 이때 측정값이 얼마라는 거야? h바 제곱 곱하기 l 곱하기 l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다. 자, 그럼 l 제곱은 됐어요. 시작이 좋아. 측정할 수 있대.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l 제곱이 아니라 앵귤러 모멘텀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앵귤러 모멘텀이잖아. 자, 앵귤러 모멘텀의 제곱은 측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앵귤러 모멘텀은 어떨까? 자, 이거 성분별로 한번 쪼개서 살펴볼게요. LX, LY, LZ 이런 식으로. 아니 선생님 L제곱 측정할 수 있으면 L도 당연히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L제곱은 크기니까 스칼라인데 L은 앵귤러 모멘텀 원래는 뭐예요? 벡터잖아. 벡터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벡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아니에요. 왜? 벡터는 뭐가 추가로 있으니까? 방향이 추가로 있으니까. 물론 뭐 양자역학에서 이런 방향을 따지는 게 무의미한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도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어쨌든 간에 보장이 없어요. L 제곱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L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챕터 3에서 구해놨던 요 LX 오퍼레이터랑 LY 오퍼레이터랑 LZ 오퍼레이터 이 써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요거 어펜딕스 2에 있습니다. 자, 이게 XYZ 좌표축에서 유도된 거라 가지고 뭐 당연히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 세타 파이 좌표축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버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 바꾸는 과정은 이게 단순 계산 그 반복이기 때문에 뭐 알 필요는 없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연습 문제 4.14번 요 풀이 참고하시고요. 제가 풀어놨어요. 자, 지금은 이거 써먹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니까 뭐가 제일 호감이에요? LZ가 제일 호감이지, 그치? 제일 간단하잖아. 미분텀이 한 개네. 다른 건 다 두 개, 뭐 막 코사인, 사인, 뭐 코탄젠트 곱해있고 막 그런데 얘는 앞에 그냥 마이너스 i h바에서 상수만 딱 곱해져 있고, 그치? 자, 그러면 먼저 LZ는 측정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가 간단하니까 뭐 측정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측정 여부도 마찬가지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이 물리량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를 취해줬을 때 이게 어떤 상수, 자, 이 상수를 LZ의 측정값이니까 그냥 LZ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상수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 형태가 다시 나오면, 다시 얘기해서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하면 LZ가 측정 가능한 거고, 이때 이 앞에 나오는 상수가 측정 값이 된다. 자, 그래서 오퍼레이터 그대로 쓰고 스테이트 펑션 그냥 이렇게 쓸게요. 대충 뭐 실제 스테이트 펑션을 갖고 와도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축약해서. 자, 근데 다행히 보면 지금 이 파이에 대한 편미분 텀밖에 없기 때문에 뭐만 미분하면 돼? 파이 들어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익스포넨셜에 im 파이 요밖에 없죠. 자,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이렇게 상수 취급을 당하고요. 결국 뭐만 계산하면 된다? 익스포넨셜에 im 파이 이승. 자, 이거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만 하면 된다. 이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IH 바에 미분하면 앞에 IM 내려오죠? 익스포넨셜에 IM 파이 해서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1 되니까 H바 N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IM 파이 해가지고 자, 그대로 쓰면 자, H바 M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고요. 남은 거 쭉 써줄게요. 오, 이렇게 썼더니 어때요? 이 뒤에 뭐야 이거? 스테이트 펑션이죠? 아, 그래서 이 LZ 오퍼레이터를 스테이트 펑션에 취했더니 어떤 꼴이 되더라? 어떤 상수 곱하기 그 상수가 뭐야? H바 곱하기 M 스테이트 펑션 요런 형태가 되더라. 자, 다시 말해서 LZ는 측정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측정 가능하다. 그리고 그때 측정 값이 얼마다? H바 곱하기 M이다. M이 뭔데? 요런 정수라고 했죠. 자, 앵귤러 모멘텀의 이 Z 방향 성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퀀타이즈 되어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퀀텀 넘버 M에 대해서. 신기하죠? 에너지는 퀀텀 넘버 L에 대해서 퀀타이즈 되어 있는데 앵귤러 모멘텀의 Z축 방향 성분은 이렇게 퀀텀 넘버 M에 대해서 퀀타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L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세타 이퀘이션은 영향을 주지 못해요. 파이 이퀘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LZ는 뭐 다행히 이제 측정이 가능한데 그러면 LX랑 LY는 어떻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 자, 그래서 LX 오퍼레이터를 스테이트 펑션에다 취했을 때 이렇게 상수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 형태가 나오냐. 그 다음에 LY 오퍼레이터를 스테이트 펑션 취했을 때 이렇게 마찬가지로 어떤 상수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 꼴이 나오냐. 이거 만족하냐. 자, 앞에 썼던 거랑 똑같이 계산해보면 이 LX 오퍼레이터랑 LY 오퍼레이터는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example 4.10 내용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이야? 뭐 당연히 정확한 LX와 LY 값을 측정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아이젠밸류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신기하지, 그치? LZ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LX랑 LY는 측정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앵귤러 모멘텀 값을 측정할 수 있는가요? 어때? 자, 이 앵귤러 모멘텀에 성분이 3개가 있는 건데 LX, LY, LZ 요렇게. 자, LZ는 측정 가능하지만 LX랑 LY는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없대. 자, 그러면 당연히 앵귤러 모멘텀은 측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앵귤러 모멘텀이 뭔데? 어떻게 회전하는지 표현해주는 그런 물리량이라고 했잖아요. 자, 결국 앵귤러 모멘텀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우리 관심 대상 어떤 로테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회전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어.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 상자 안에 있는 공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양자역학스럽죠? 자, 그러면 앵귤러 모멘텀은 측정 불가능하니까 그냥 포기해? 아예 안 되나 보다. 여러분 파티클 이너 박스 할 때 포기했어요? 상자의 위치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말았어? 아니죠? 뭐 했어? 평균값 구했잖아. 자, 이것도 앵귤러 모멘텀은 어떻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평균값을 구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런 어떤 디아토믹 몰레큘의 회전 운동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평균 정도만 구해준다. 자, 그러면 이 앵귤러 모멘텀이랑 관련된 중요한 결과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m이 l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수학적으로 푸는 과정에서 나온 수학적인 결과였어요. m이 l보다 크면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이었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학하는 게 아니라 물리하는 거잖아. 여기에 담긴 물리적인 의미가 뭘까? 왜 m은 l보다 작아야만 해요? 수학적인 과정을 묻는 게 아니야. 물리적으로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런 부등식이 성립해야만 해. 자, 요거를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L제곱 오퍼레이터는 스테이트 펑션에 대해서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고 했고요. 자, 이게 1번식이야. 자, 그 다음에 LZ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펑션에 대해서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양변에 LZ 오퍼레이터를 한 번씩 더 취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일단 우변 계산부터 해봅시다. 요 HM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냥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온다고?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LZ 오퍼레이터 치면 뭐 나온다고? 그냥 h 바 m 요 상수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 나온다 해서, 자, 우변은 이렇게 h 바 m의 제곱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이 되고요. 자, 좌변은 이렇게 오퍼레이터 두 개 나란히 취해주는 거, 이거
어떻게 쓰기로 했어? LZ 오퍼레이터의 제곱.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그래서 결국 요식 정리하면 스테이트 펑션에다가 LZ 오퍼레이터의 제곱을 취해주면 어떻게 된다? 요런 상수가 나오고 h바 제곱 곱하기 m 제곱이라는 상수가 나오고 여기에 스테이트 펑션을 곱한 형태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 그래서 LZ의 제곱이라는 물리량을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그 값이 얼마다? h바 제곱 m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보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은 L제곱 오퍼레이터 빼기 LZ제곱 오퍼레이터 여기에 스테이트 펑션 곱한 형태가 되고요. 우변은 H바 제곱이 공통이죠? 자, 묶어주면 1번식에서는 L 곱하기 L 플러스 1 2번식에서는 M제곱. 자, 이렇게 되는데 느낌이 좋죠 벌써? 지금 L이랑 M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하고 싶은 건데 지금 L이랑 M이 한 식에 다 들어가 있게 됐어요. 이렇게 빼주면서. 자, 근데 이것도 보면 지금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에 만족하는 거잖아. 그치? 자, 요런 오퍼레이터를 L제곱 빼기 LZ제곱이라는 요런 오퍼레이터를 스테이트 펑션에다 취해줬더니 우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수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 꼴이 되더라. 자, 다시 말하면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L제곱 빼기 LZ제곱. 자, 이거에 측정값이 얼마라는 거야? 우변에 있는 상수라는 거야. h바 제곱 곱하기 L 곱하기 L 플러스 1 빼기 M 제곱이다. 식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뭐 어쩌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요 앵귤러 모멘텀의 물리적인 의미예요. 자, 앵귤러 모멘텀. 자, 이건 벡터잖아. 자, 이 벡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각 성분들과 각 방향에 해당하는 요 방향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L 제곱은 어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인 거야? 뭐 당연히 앵귤러 모멘텀 벡터의 크기의 제곱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서로 다 프로덕트 하면 이 L 제곱이 나오는 거야. 자, 이거 다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돼요? LX 제곱 더하기 LY 제곱 더하기 LZ 제곱이 되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공리 2번에 의해서 이 관계식은 똑같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성립해요. L제곱이 LX제곱 더하기 LY제곱 더하기 LZ제곱이기 때문에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이 L 오퍼레이터의 제곱이 뭐랑 같냐? LX 오퍼레이터의 제곱 더하기 LY 오퍼레이터의 제곱 더하기 LZ 오퍼레이터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L제곱 오퍼레이터. 자, 이거 좌변으로 이항에서 빼기 LZ 오퍼레이터의 제곱이 뭐랑 같아? LX 오퍼레이터 제곱 더하기 LY 오퍼레이터 제곱이랑 같다. 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위식에서 L제곱 오퍼레이터 빼기 LZ 오퍼레이터 제곱 요거 대신 LX 제곱 오퍼레이터 더하기 LY 오퍼레이터 제곱. 자, 요거를 대입해 주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자,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lx 제곱 더하기 ly 제곱은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그치?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니까, 자, 그때 측정값이 얼마다? h바 제곱 곱하기 l 플러스 1 빼기 m 제곱이다. 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lx 제곱 더하기 ly 제곱은 제곱 더한 거니까 항상 어때요? 0보다 크지, 그치? 이거 항상 양수거든? 그러면 이거의 측정값인 우변에 있는 h바 제곱 곱하기 l 플러스 1 빼기 m 제곱, 이것도 항상 어떻게 써요? 항상 양수일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l 곱하기 l 플러스 1이 항상 뭐보다 크다? m 제곱보다 크다. 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l과 m이 둘 다 정수기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 l은 0, 1, 2 뭐 이런 거고 m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이런 값들이기 때문에 l 곱하기 l 플러스 1이 m 제곱보다 크면 l 제곱이 m 제곱보다 큽니다. 뭐 몇 개 해봐도 돼. 뭐 l이 0일 때, 뭐 l이 1일 때, l이 2일 때 해가지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서 결국 양변 루트 씌워주면 l의 크기가 절대값이 m보다 크다. 근데 여러분, l은 위에 또 써있지만 요런 정수들이잖아. 절대값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자, 그래서 l이 뭐보다 크다? m의 크기보다 크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부등식에 담긴 물리적인 의미는 뭐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 앵귤러 모멘텀의 x축 방향 성분 lx의 제곱 더하기 앵귤러 모멘텀의 y축 방향 성분 ly의 제곱이 l 제곱 빼기 앵귤러 모멘텀 전체의 크기의 제곱 lz의 제곱보다 lz의 제곱이랑 같은데 앵귤러 모멘텀의 물리적인 의미에 비춰 생각해 봤을 때 저게 제곱 더하기니까 이게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l 제곱 빼기 lz 제곱이 0보다 크다. 다시 쓰면 l이 앵귤러 모멘텀 전체 크기가 lz 앵귤러 모멘텀의 z축 방향 성분의 크기보다 크다. 어때요? 이거 신기한 거야? 당연한 말이지, 그치? 아니, 어떻게 전체 벡터의 크기가 그 벡터의 구성 성분보다 작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더 커야지, 그치? 자,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이 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런 모호한 표현 속에 담긴 진짜 의미야. 진짜 의미는 뭐야? 별거 없어. 그냥 앵귤러 모멘텀 벡터, 이 전체의 크기가 그 앵귤러 모멘텀 벡터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 이 LZ 성분의 크기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당연한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복잡한 수식, 이런 모호한 수식에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뭐에 집중해? 물리적인 의미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고 길었던 이 네 번째 챕터 마지막 장이에요. 자, 첫 번째 노트는 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커뮤테이션,
대한 내용입니다. 커뮤테이션이 뭐였죠? 뭐 동시에 측정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요거 따져보는 거였지 수학적으로. 자 그래서 뭐 L제곱 오퍼레이터와 LX 오퍼레이터. 자 이거 커뮤테이션 이 계산해 보면 0 나오고요. L제곱 오퍼레이터랑 LY 오퍼레이터. 자 이것도 커뮤테이션 계산해 보면 0 나오고요. L제곱 오퍼레이터랑 LZ 오퍼레이터. 이것도 계산해 보면 0 나옵니다. 자 결국 L제곱 오퍼레이터는 LX 오퍼레이터, LY 오퍼레이터, LZ 오퍼레이터 이 모두와 어떻다? 커뮤트하다. 의미가 뭐예요? L제곱은 양자역학적으로 LX, LY, LZ와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커뮤테이션의 물리적인 의미였죠. 물론 이 LX, LY, LZ 자체가 측정 가능한 경우에만 그래요. LX, LY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동시에 측정 가능하다 이걸 따질 필요가 없지.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요 관계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해밀토니안이랑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 요거 커뮤테이션 계산을 했을 때 요게 0이 나왔거든. 그래서 뭐 에너지랑 모멘텀은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뭐 위치랑 모멘텀은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래서 결국 보니까 이게 해밀토니안이랑 모멘텀 관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왜 비슷하냐? 로테이터의 경우에는 이 L제곱 오퍼레이터에다가 이 i만 나눠주면 요게 해밀토니안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커뮤테이션이 성립하면 L제곱과 LX 오퍼레이터에 대한 커뮤테이션 당연히 여기 양변을 요렇게 이 i로 나눠준 0에다가 2i 나누면 그냥 0이죠, 그쵸? 요런 커뮤테이션도 성립할 테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 해밀토니안이다. 어때요?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비슷하죠, 그쵸? 자,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직선 운동하는 대상이고 얘는 회전 운동하는 대상이니까 사실 운동의 종류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뭐는 유지가 되는 거야. 이런 물리적인 임플리케이션, 의미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노트는 LX 오퍼레이터와 LY 오퍼레이터와 LZ 오퍼레이터 사이에 이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서로 커뮤트하지 않아. 이 커뮤테이션이 다 0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의미가 뭐예요? LX, LY, LZ 그 어떤 것도 다른 하나와 동시에 측정될 수 없다. LZ를 우리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면 LX나 LY는 우리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거야. 동시에. 아, 여기 Z가 아니라 X인데. 그쵸? LX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면 LY나 LZ는 동시에 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자, 이거 증명이 숙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세 번째 노트는 이 로테이터의 퀀텀 넘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는 퀀텀 넘버가 두 개가 나왔죠. 먼저 푼 파이 이퀘이션에서 나온 m이랑 세타 이퀘이션에서 나온 L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그 2D 파티클 이너박스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파티클 이너박스에서 뭐 x 이퀘이션에서 nx가 나오고, 뭐 y 이퀘이션에서 뭐 ny가 나오고, 이렇게 이 두 개가 나왔잖아. 자, 근데 여기서 파티클 이너박스의 경우에는 이 nx랑 ny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치? 다시 말하면 파티클의 x축 방향 모션과 y축 방향 모션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아니 뭐 파티클이 돌아다니는데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랑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지. 하지만 이 로테이터의 경우에는 m과 l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더라. 이 관계의 물리적인 의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에 L 값이 M 값을 제한하더라. 파티클이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대기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타 방향 모션이 파이 방향 모션이 세타 방향 모션에 대해서 파티클 이너박스랑은 다르게 뭔가 100%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정확한 해석은 앞에서 풀어본 example 4.12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하나 생각해 볼게요. L이 1인 상황. 자, L이 1일 때 m의 허락단 값은 뭐뭐가 있어요. 크기가 작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지, 그치? 자, 그럼 앞에서 요 L 제곱 오퍼레이터가 스테이트 펑션에 대해서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L 제곱의 측정값이 h바 제곱 곱하기 L 곱하기 L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요거 지금 값 구할 수 있죠, 그쵸? L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돼. 자, 이때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1 곱하기 1 플러스 1이니까 2h바가 된다. 자, 그래서 L 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2h바라는 거야. 그러면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양변에 루트 취하면 되잖아. 루트 2 곱하기 h바가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앵귤러 모멘텀 벡터의 크기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앵귤러 모멘텀 벡터, 요 화살표에, 벡터는 화살표잖아, 그치? 길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화면상에 앵귤러 모멘텀 벡터를 화살표로 표시를 했을 때 그 화살표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루트 2 곱하기 h 바라는 거예요. 자, 다음 LZ도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트 펑션에 대한 이런 아이젠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LZ는 이런 측정값을 갖게 되고요. h바 곱하기 m. 앞에서 m이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했으니까 L이 1이라서 이 앵귤러 모멘텀의 Z축 방향 성분 크기는 셋 중에 하나인 거지, 그치? 마이너스 h바거나 0이거나 h바거나. 자, 요때 LZ가 h바인 경우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좌표축이 있고요. 여기 좌표축에다가 LZ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크기가 h바고요. 자, LZ니까 Z축 방향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제 L벡터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L벡터의 크기는 루트 2 곱하기 h바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양변의 길이가 h바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 원점이랑 여기 끝점을 잇는 이 벡터의 크기가 루트 2 곱하기 h바죠, 그쵸? 직각 삼각형이니까. 그럼 어때? 원점이랑 여기 끝점을 잇는 이 벡터가 곧 뭐가 된다? L 벡터가 된다. 자, 그런데 이런 벡터가 여러분 여기 하나만 있어요? 아니죠? 여기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삼각형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여기도 있고요. 여기 뒤편에도 있을 거고요. 그치? 자, 이렇게 계속 그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원뿔을 가득 채우게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결국 LZ가 H바일 때 L 벡터는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이 원뿔, 이거 이제 콘이라고 하는데 이 원뿔만큼의 가능성을 갖는다. 이 원뿔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말이지. 다시 말하면 이 L벡터를 성분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LZ는 알지만 LX랑 LY는 알 수 없다. 모른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노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LX랑 LY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대. 측정할 수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버려? 아니죠. 평균이라도 구해봐야죠. 자, 계산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뭐 계산해서 구한다고 하면 우리 확률 적분식 정의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물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자, 계산해서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기하학적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L벡터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자, L벡터 성분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요 부분 있지? LX, LY 파트. 자, 요거 한번 그림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요렇게 접선 내려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어주면, 자, 이 벡터가 바로 LX, LY 벡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만약에 L 벡터가 요거면 어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원점에서 이어주면, 자, 이게 LX, LY 벡터가 되는 거고요. 자, L 벡터가 요 뒤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내려서 이으면 이게 LX, LY 벡터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모든 L 벡터에 대해서 이 원뿔이 덮고 있는 LX, LY 벡터 다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래에 있는 원판이 되지 않을까? 이 LX, LY 벡터가 이 원판을 가득 채우지 않을까? 그치? 자, 그럼 그때 요거 한번 구해봐. LX, LY 벡터의 평균값 한번 구해보세요. 다 모으면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채우는 서로 완벽히 다 원점 대칭인 벡터들의 집합이야. 자, 이 벡터들의 평균을 내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 원점이지, 그치? 0 나오겠죠? 자, 결국 정리를 하면
자, 요거는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으니까 뭐 이 방향 벡터는 그냥 상수랑 똑같은 취급이니까, 그치? 자, LX 평균 곱하기 방향 벡터, LY 평균 곱하기 방향 벡터가 요 두 개 합이 얼마다? 0이다. 자, 근데 방향 벡터들은 당연하겠지만 0이 아니니까 결국 LX 평균과 LY 평균 이거 둘 다 얼마다? 0이다. 자, 요런 결론을 기하학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산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산에도 똑같은 결과 나와요.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진동하는 디아토믹 몰레큘과 회전하는 디아토믹 몰레큘의 양자역학적인 성질을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용해서 이제 쭉 한번 분석해 봤는데, 자, 이 챕터 4 내용은 앞으로 계속 써먹을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정리해 두시고요. 여러분 단원 끝난 기념으로 숙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 4.15번, 4.16번. 이거 미분 신경 써서 계산 한번 잘 해보세요. 스노보드에도 따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자, 따로 질문 없으면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요.